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게 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도대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뇌가 없다면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뇌가 없다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뇌가 없어지면 살기 어렵지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과연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와, 어렵다. 야, 어렵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파리 지옥불이에요. 네.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파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곤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그걸 잡아서 잡아먹을까요? 뇌가 없는데 뇌가 없다는 거는 신경세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감각 아닐까요? 뭐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이파리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 털들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털들이 건드릴 때 우리도 누가 자기 털을 건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리 지옥불도 자기 이파리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종의 덫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덫도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지만 가서 슬쩍 건드리면 탁 닫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지옥불도 일종의 그런 덫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연구자들이 이 파리 지옥불의 행동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파리 지옥불이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떡해요? 젓가락 같은 걸로 맞아요, 털을 맞아요. 싹 건드리면 네, 네. 그럼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안 다쳐요. 이걸 다치게 하려면 결국 다치게 결국 해보셨어요? 곤충을 줘야 돼요. 예, 곤충은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언젠가 보면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뭐 이렇게 물어서 뭐 한 번에 영양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 파리 지옥불 입장에서 보면 입을 한번 닫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동물처럼 덫처럼 탁탁탁 순간적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곤충이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소화액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겠죠. 다른 곤충을 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지옥불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한 20초 정도 안에 여러 번 그 털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털이 여러 번 자극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젓가락을 가서 한 번 툭 건드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알이 잠깐 지나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입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걸어 다녔다는 걸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파리 지옥불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리 지옥불이 숫자를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몸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이상 자극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오는 모양이군 하고 입을 닫는 거거든요. 최소한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 2가지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일어난 일이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은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가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식물체들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소름 돋아. 와, 일종의 식물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동물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가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너무 싫어요. 대부분 바퀴벌레를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게 바퀴벌레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게 나름대로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번식도 잘해, 잘 숨어 다녀,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이는 놈들한테는 아주 혐오감을 줘. 그럼 굉장히 살아가는데 자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바퀴벌레 행동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쉬웠나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럼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아, 그러네. 내리치려고 하면 반대로 가요. 그렇죠. 아, 그러네.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내리치려고 그래도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그 몸 끝부분에 꼬리가 2개 나와 있는데 그 쌍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쌍꼬리? 예, 이 쌍꼬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 디텍트하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아내는 그런 감각세포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내려치면 네. 당연히 공기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 공기들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감지한 후 1000분의 14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1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대박이다. 너무 짜증난다. 본능의 대부분은 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퀴벌레도 느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람도 반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다음에 어디 간지러운데 모기한테 물리면 그걸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네.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죠. 침 예. 바르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눈에다 뭘 물약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뜨고 있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들은 미리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 반응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자극이 디텍트되는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사가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행동들은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인데 인간의 행동 중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사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눈동자의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실은 안구 근육이 심장세포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보통 평균 1초에 3번에서 4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때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눈동자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근데 아이들이 눈을 뜨고 자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 눈을 보면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막 움직여요 정말 잘 맞아요. 때. 예. 진짜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한성님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김한성님이 주무실 때도 눈동자를 떨립니다. 우리 애는 미친 듯이 잘 잡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 눈동자가 수면하는 동안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눈을 보면 막 눈동자가 바르르 계속 떨려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죠. 막 움직여 다니는데 네네. 이게 1960년대 말에 제가 소속해 있는 잔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비드 라빈슨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원숭이 눈동자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원숭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그 원숭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에 그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아 진짜. 예.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물의 행동과 그다음에 그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세포에 그래서 발생하는 신호, 관계를 연구를 하면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뇌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제일 귀찮고 하기 싫으세요? 저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예. 저기 가스불 잠그고 오라 그럴 때. 그렇죠. 현관문 잠그고 오라. 쉬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정말 일어나야 할 때. 여러분들 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비해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일을 손가락 하나 깨끗하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거로 로봇가 다 대신 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종의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원숭이가 컴퓨터를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 원숭이를 잘 보시면 머리 한 부분에 털이 약간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수술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원숭이 안에 그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와이파이로 컴퓨터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원숭이가 그 막대기를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지 아래로 옮기고 싶어 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막대기를 움직여서 원숭이가 손가락 깨딱하지 않고 핑퐁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그럼 왜 굳이 그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핑퐁 게임을 해서 원숭이가 이길 때마다 원숭이가 지금 주스를 받아먹고 있어요. 선생님, 사람의 뇌에도 컴퓨터 칩을 이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있죠. 그 예를 들면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뇌 칩을 심어서 뭐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AI가 파악을 해서 말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UCSF에 있는 에드 창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태예요.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그다음에 설계도 같은 것도 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게는 아직도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뇌는 AI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AI가 인간의 뇌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를 이용해서 좀 더 인간의 뇌를 빨리 이해하는 속도를 좀 늘려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네요. 예,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 방법이죠.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MRI를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들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뇌도 달라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뇌도 MRI 기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요? 예, 어머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 20대, 30대가 돼서도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면 뇌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RI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 모양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또는 펑셔널 MRI 또는 주력 갖고 fMRI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흥분했어요. 1990년 경에 이 기법이 그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쥐 뇌를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MRI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촬영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쥐한테 산소만 흡입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공기를 흡입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르다는 걸 다들 보시겠죠? 네네. 큰 핏줄이 있는 가운데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 뇌 기능을 잴 수가 있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뇌 안에서 산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뇌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홀짝 해보셨나요? 예. 예. 홀짝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반은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홀짝 게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때와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뇌의 활동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뇌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홀짝 같은데도 온 뇌가 다 움직이는 거네요. 예, 네,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fMRI 연구를 하면 다양한 측면의 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는 어떤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고 인간을 앞질러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얼마만큼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5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정확한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뭐 10,000배, 10만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쉽게 좁혀져요. 수십 년이 지나면.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의 숫자와 비슷한 그거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게 돼요. 그런 날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AI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왜 시키겠어요? 그건 내가 하지 당연히. 인간이 하기 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리인은 AI가 인간을 따로잡고
그다음에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미 찾아 놓았겠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미래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의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 한번.